네, 중구 송동구 의뢰 박성준 의원입니다. 제가 이제 정치 초선에서 등장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느냐, 또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면서 그분의 인생이 담겨 있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철학적 사유가 담겨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질문부터 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인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군인은 예.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네. 본분을 다하는 게 군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존경하는 역사적 인물은 누구신가요? 저는 이순신 장군을 존경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혹시 자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성인이 됐을 경우에 그 자를 주지 않습니까? 네. 자가 여해라는 자해를 줍니다. 네, 여여자 화합할 해. 예. 여기 이제 서경에 나오는 문구인데 너로서 세상을 화평케 하리라. 또 화합하고 평화롭게 하리라. 또 다른 해석은 너만이 오직 세상이 평화롭게 될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으로 해석되는데 저는 서욱 장관님께서 이순신 장군을 존경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의 역사에 있어서 화합을 이루고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장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또 하나 역사적 인물 중에 한 분이요. 안중근 의사인데 제가 그 남산에 보면 안중근 기념관이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군인에 대한 얘기를 한 문구가 있던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라는 말을 쓰시더라고요. 네. 나라를 위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이 자체가 앞으로 군인도 그렇고 우리 사회에서 어떤 공적 가치를 추구하는 모든 분들이 나라를 헌신해서 하는 것이 그 본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하나 지금 그 장관님 후보께서 쓴 그 박사 논문을 보니까요. 2015년 경남대 정책박사에서 동맹 모델과 작전 통제권 환수 정책이라는 박사 논문을 쓰셨던데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이 동맹에 대한 시각은 크게 저는 구조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스트럭처.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동맹 정책뿐만 아니라 한국의 군사 정책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상당히 좌우됐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냉전이라고 하는 체제에서 한미 동맹 관계가 형성이 됐고요. 이 냉전 체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소련 봉쇄 정책에 의해서 국권 한미 동맹에 의해서 이루어졌고요. 탈냉전, 그 냉전 체계에서 우리가 보면은 닉슨 독트린이 1969년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국의 안보는 자국에 맡겨야 된다는 데 따라서 아마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제 자주국방 노선을 했고요. 탈냉전이 들어서면서 미국의 안보 정책, 세계 정책, 아시아 정책이 바뀌게 됩니다. 그 바뀌게 되는 동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냉전이 무너지고 그러면 어떻게 세계 전략을 짤 것인가에 대해서 거기에 따라서 아시아 정책, 주한미군에 대한 부분도 바뀌고요. 전시작전 통제권도 환수에 대한 논의가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테러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부시 정부에 등장하면서 전 세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테러와의 전쟁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럼스펠르 독트린이 등장하면서 신속 기동군의 형태를 만들고 주한미군에 대한 어떤 그 개념 규정도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감축 논의도 있고 재조정에 대한 논의도 있는 것이고요. 지금은 가장 또 하나의 축이 바뀌는 것이 뭐냐면 냉전과 탈냉전과 신냉전 시대에 등장하는 시기에 저는 왔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이제 한국과 미중 간의 어떤 관계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축이 바뀌는 가운데에서의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 그리고 대한반도 정책, 거기에 따라서 주한미군, 전시작전 통제권이라는 정책이 바뀝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역대 정부의 군에서 그 내용을 보면은 전시작전 통제권에 대한 환수는 강력하게 우리가 추구해서 받아올 수 있는 시기가 언제였냐면 탈냉전 시기였습니다. 이거를 사실 우리 군 선배님들도 계신데 놓쳤습니다, 사실은. 이 시기를 놓친 것이 저는 정말로 애석하다. 왜 세계사적 전환에 대한 어떤 큰 방향들을 읽지 못하고 준비를 못했느냐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홍영표 의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이 신냉전 시대가 등장하기 때문에 저는 이 전시작전 통제권의 환수 문제가 매우 어려울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채희 의원께서 질문했지만 이 전시작전 통제권과 관련돼서 모든 조건이 완수돼서 환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강력하게 추구를 해야 할 때만이 우리가 쟁취를 하는 것이지 한 말씀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말씀이 긴데 그레고리 핸더슨이라고 그 미국의 유명한 그 문정관으로 우리나라 와서 소용돌이 정치, 한국 정치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참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돼. 미국 사람이 얘기한 겁니다. 주권 국가로서 작전 지휘권 또는 작전 통제권을 다른 국가나 국제 조직에 맡겨두는 예는 찾아보기 힘들다. 현재 세계사적으로 유일하며 경악할 만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이분이 미국의 외교관으로서 우리나라에 와서 이 작전 통제권을 갖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현실인데
저는 신냉전 시대에서 이 세계사적 전환에 우리 군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대전략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만 우리의 군사 안보 정책이 제대로 된 어떤 정립이 된다. 장관님께서 그러한 역할을 해주시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순신 장군이 화평을 이뤘듯이 임진왜란을 막고 우리나라의 한국의 그 당시 조선의 국가안보 정책을 제대로 했듯이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의 어떤 스트럭처가 예. 사실 제 논문 안에 많이 담겨 있는데, 물론 이제 뭐 다른 뭐 이렇게 좀 오류가 좀 있어서 지금 뭐 지적도 받겠지만 그 안에 저희 그 내용들이 담겨 있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이제 신냉전 이렇게까지는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두 정부의 노태우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그 추진했던 그 정책들이 미국의 한반도 정책,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입장 이런 것 등등에 다 변수로서 기여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러한 관점에서 조금 더 연구를 더 해나가겠습니다. 네. 네, 중부 성동울의 박성준 의원인데요. 막스 베버가 이제 국가의 3요소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요. 국민, 주권, 영토라고 하는데, 당연히 뭐 영토에서 또 이제 주권의 행사,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국민이 국가가 있다라는 것을 느낄 때 딱 두 가지로 의무를 지킬 때 느낍니다. 국가가 있는 존재를요. 하나는 국방의 의무고, 하나가 이제 납세의 의무인데, 국가는 결국은 이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그 역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국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장관 후보자께서는 국방의 의미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요? 국방이라고 하는 의미를요? 국방의 의미는 뭐 어제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외부의 침략이나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또 그 국가가 국방의 보호 아래서 생업에 안심하고 종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국방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조건은 전쟁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디터런스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데요. 이 억지라고 하는 것은 적이 1차 공격을 했을 경우에 이익을 얻는 것보다 피해가 더 컸을 때에 그 억지력이 발생합니다. 상대로부터의 어떤 피해가 더 발생했을 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적국과의 어떤 대치 국면에서 절대적 우위가 있을 때만이 억지 능력이 있다라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가장 이제 극단적인 상황일 수가 있는데 억지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이제 전쟁이 발생하는 건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이제 저는 국방의 어떤 이 조건이 형성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제가 이 질문 하나 또 드리고 싶은데요. 이 국방 얘기를 왜 드리냐면 앞서도 제가 처음에 질문 드린 것처럼 동맹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이 서로 이제 상호 신뢰인데 동맹의 불안적 요소 중에 하나가 관계와 연루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밥 우드워드가 쓴 책에 보면 경로 앞에서도 얘기를 나눴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불행한 그 상황을 상정할 수도 있는 것이죠. 1%의 어떤 전쟁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것이 뭐냐면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보면 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북한 핵도 분명히 있지만 또 다른 동맹 국가에 의해서 핵 사용의 가능성도 이번에 나왔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장관 후보자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제 핵을 기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이제 확장 억제 전략이라는 미국의 전략 속에서 한반도에 맞는 맞춤형 억제 전략을 구현하는데 그 맞춤형 억제 전략 안에는 저희들을 보호하는 핵 우산과 이제 한미연합 전력을 이용한 핵에 대한 어떤 보복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와 별도로 핵 WMD 대응에 대한 우리 자체 이제 그 전략들을 갖고 군사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한반도 비핵화 이제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되는 방향이고 한미 동맹에 의해서 한반도의 안정화를 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이번에 보면 2017년도에 그 밥 우드의 책을 보면은 동맹 국가에 의해서 한반도 불안 요소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도 분명히 마련해야 될 것 같고 또 한국과 단독으로 이런 전쟁 핵에 대한 어떤 가능성에 대한 전략과 전략기획, 교리 뭐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결국에는 전쟁을 억제한다라는 것은 평화로 가는 건데 평화는 저는 두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평화의 키핑, 평화 지키기,
또 하나는 이제 평화 만들기.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로 보는데, 우리가 국방력을 강화한다라는 것은 절대 군사력 우위를 한다라는 것은 평화 지키기인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 지금 9.19 공동합의라든가 군사협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평화 만들기를 계속 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남북 간의 어떤 평화 프로세스를 만들고 하나의 레짐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 가능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어떤 시스템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비핵화 부분에서도 노력을 하고 군사력 강화에 대해서 노력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과거의 냉전 체제하에 있었던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어떤 무기에 대한 감축이라든가 군비 통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이제 평화 만들기의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 후보자께서도 큰 차원에서의 평화 만들기와 평화 지키기라고 하는 틀에서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한다는 바람을 듣고 그 의견을 좀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이제 방위와 연루 또는 뭐 안보와 자율성의 교환 모델 이런 것 등등이 이제 비대칭 동맹에서 나오는 그런 뭐 약소국의 딜레마 이런 것 등등에 이제 기인하는 것인데 이제 한미 동맹 역시 그것이 존재할 수 있지만 긴밀한 한미 동맹의 어떤 정신 속에서 그래서 극복해낼 수 있다고 우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말씀하셨던 피스키핑하고 피스메이킹 이제 두 가지를 다 같이 고려해서 대비 태세를 명확하게 갖추고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대화하고 뭐 이것이 한반도 평화 정착 프로세스 이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하여간 저희의 역할은 그런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대비 태세를 확고히 갖추고 우리 군사력을 증강해 나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국방부에서 이제 문민화 추진 과정에 있어서 민간 공무원들의 비율이 매우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국방부 안에 민간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나요?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7대3 정도의 비율로. 7대3이라고 하면 군인이 7인가요? 아닙니다. 민간이 예. 70%고 군인이 30%인데요. 예. 우리가 이제 문민화라는 용어들을 많이 쓰는데 장관 후보자께서 생각할 때 국방부의 문민화, 군의 문민화라고 하는 의미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국방 문민화는 이제 문민 통제를 이제 군이 따르는 형태인데 군은 국방부는 이제 정부 부처로서 역할을 하면서 현역들의 이제 전문성이 좀 필요한 부분들은 현역을 일부 운용하고 공무원을 운용을 해가면서 하면서 그 군령과 군정을 담당하는 합참 및 각군본부를 이렇게 지침을 주고 통제하고 지원하고 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의 역사의 어떤 권위주의 군사정부에서 이제 군의 어떤 정치적 개입에 대한 문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제 군의 어떤 군의 통제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의미냐면 결국 이제 국민적 시각에서 이제 군을 바라보라는 거고요. 군의 전문성과 그 역할에 민간 공무원의 역할이 더욱더 부과가 돼서 군의 역할을 충실히 하라는 그런 의미로 저도 받아들이고 있는데 군이 갖고 있는 전문성 플러스 민간 영역에 들어온 민간 공무원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민간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군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체계적인 눈이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민간에서 바라봤던 시각 플러스 군에서의 어떤 전문성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직무교육 시스템도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장관 후보자께서 바라볼 때 지금 군에 있는 민간 공무원이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추고 그것을 수행하고 있는지도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단순히 민간에 들어와서 공무원을 역할한다고 해서 그것이 문민화가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들지는 않습니다. 전문성을 더 갖춰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존경하는 박성진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이제 미국의 시스템을 보면, 미국에는 그 각종 대학 그 레벨에서 군사를 담당하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현역으로 가는 인원 말고, 별도로 이제 군을 연구하는 그 연구기관들이 많지 않고, 대학 학부 과정도 적어서, 사실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고 나면 군을 별도로 공부해야 되고 하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이 좀 보강될 수 있도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군의 민문화라는 건 군과 민간 역에서 조화를 이뤄서
그야말로 그렇죠. 제대로 예. 역할을 하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예. 직무교육 시스템이라든가 전반적인 전문성을 갖추도록 기반을 좀 마련해달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앞서 이제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해서 여러 이제 질문이 있는데, 논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규정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저도 이제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위에서 규정을 너무 강요하고 규정에 대한 어떤 해석으로만 가버리면 사실 밑에서의 활동 영역이라고 할까요? 자율성이 사실 없어집니다. 서른 의원께서 질문을 앞서 하셨듯이 윤일병 사건 같은 경우는 군내 어떤 폭력 문제가 매우 불거졌고 그 이후에 군의 인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개선되면서 사실은 이제 지휘관의 판단에 맡겨주면서 인권 중심으로 변화한 어떤 추세에 있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판단하고 있는데 이 사건을 빌미로 규정 자체를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다 보면 밑에서의 어떤 지휘관의 운용 능력의 제한에 따라서 판단력 자체를 제한하는 역할을 제한하는 어떤 규정으로화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앞으로 이 부분을 좀 그 장관 후보자께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상태에서의 그 규정 문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깊이 있게 고민하는 것도 이 시점에 장관 후보자가 가야 할 큰 그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규정 문제를 이제 그 어떤 융통성이 발휘 안 돼두고 정확하게 네. 갖다가 잣대를 대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장단점이 있고 폭을 넓게 줘가지고 지휘관의 판단 영역으로 하는 것에 대한 장단점이 있는데 그 모든 걸 다 그 검토를 해가지고 최저간을 도출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